마늘을 익혀 먹으면 음욕이 증가하고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많아진다. 능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불교 요리의 첫 번째 금기는 고기가 아니라 마늘이었고 파 한 줌 때문에 승려가 쫓겨났으며 황제가 스님들의 밥상을 강제로 바꿨습니다. 채식의 이유가 자비만은 아니었고 금지 고기 목록에는 호랑이와 코끼리도 있었으며 일본 선승은 부엌미를 수행서로 남겼죠. 왜 고기보다 마늘이 먼저 문제였는지 댓글로 예상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법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중이던 스님 몇 명이 코를 찌푸리기 시작했고 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으며 주지 스님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뭔가 강한 맴새가 법당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불이 끝나자 주지가 승려 한 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젊은 승려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지 앞에 섰고 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나? 승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주받은 국을 먹었습니다. 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국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승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가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면서 먹었나? 승려가 변명했습니다. 시주하신 분이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주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가게. 승려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예? 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짐을 싸서 이 사찰을 떠나게. 자네는 여기서 수행할 수 없네. 승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지를 바라봤지만 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젊은 승려는 사찰문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 남은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한 중년 승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파 한 줌 때문에 쫓아내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주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법당에서 명상을 했나? 중년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지가 계속했습니다. 집중이 됐나? 승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주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답이네. 작은 것 하나가 10사람을 흔들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닐세.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기는 왜 조건부로 허용됩니까? 주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기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오신 채는 코로 온다네. 보이지 않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은 다르지 않겠는가? 승려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승려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능엄경에서 오신채를 먹으면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했던데 정말입니까? 선배 승려가 웃었습니다. 자네는 귀신을 본 적 있나? 젊은 승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도 없네. 하지만 주지 스님의 환한 얼굴은 귀신보다 무섭지. 두 사람이 웃었지만 젊은 승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 한 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오신채는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이렇게 5가지를 가리킵니다. 능엄경에서는 익혀 먹으면 욕망이 커지고 날로 먹으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 수행에 방해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강한 표현도 있었는데 오신채를 먹으면 호법 존재가 멀어진다는 경고였고 심지어 입에 악한 기운이 모여든다는 묘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오신채가 뭔지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한 사찰에서는 흥거가 산마늘이라고 했고, 다른 사찰에서는 달래 비슷한 거라고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아예 다른 식물을 지목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찰의 승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흥거를 산마늘로 봅니다. 다른 승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흥거는 달래류입니다. 첫 번째 승려가 반박했습니다. 경전 해설을 보면 두 번째 승려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찰에도 해설서가 있는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다투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첫 번째 승려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네. 두 번째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냄새를 피하는 일이겠지. 이 금기는 사찰 음식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사찰을 방문해서 공양을 받았습니다. 맛있는데 뭔가 다르네요. 요리 담당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늘도 파도 안 쓰거든요. 제가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맛이 납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생강 조금, 된장 우린물, 말린 버섯, 그리고 시간이죠. 제가자가 다시 한 숟갈 떴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깊은 맛이 났고 심심한데 계속 먹고 싶었으며 파 없이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요리 담당 스님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굳이 마늘 없이 하려고 합니까? 마늘 조금만 넣으면 훨씬 쉬운데요. 선배 스님이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들 보이나? 젊은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계속했습니다. 저 항아리마다 3년, 5년, 어떤 건 10년이 넘은 장이 들어있네.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선배가 미소 지었습니다. 빠른 길이 막히면 느린 길을 찾게 되고 느린 길을 가다 보면 빠른 길에서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네. 그런데 재료만 금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불교 요리에는 더 강력한 규칙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이었고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이 규칙이 부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과연 승려들은 어떻게 하루를 버텼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공양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데 벌써 배가 고팠고 오후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였으며 저녁 예불 때는 집중하기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선배 승려가 물었습니다. 배고프나? 젊은 승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많이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왜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까? 선배가 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노스님한테 물어봐. 나도 궁금하거든. 저녁 예불이 끝나고 젊은 승려가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왜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못 먹습니까? 노스님이 경전을 덮고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약이네. 맛을 즐기려 먹지 말고 몸을 유지하려 먹게. 젊은 승려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배고픈데요.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 젊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죽이랑 국이랑 나물이요.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거네. 만약 밥만 먹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것에. 젊은 승려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자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제약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약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제약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네.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요리 담당 스님이 큰 솥에서 죽을 퍼내고 있었고
승려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 승려가 앞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죽이 좀 더 걸쭉한 것 같지 않나? 앞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 요리 담당 스님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웃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자네들이 요즘 배고파 보여서 콩을 더 넣었네. 승려들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공양이 끝나고 한 중년 승려가 요리 담당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오 규칙이 정말 부처님 말씀입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율장에 나오네. 중년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규칙을 만드셨을까요? 요리 담당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네. 어떤 해설에서는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명상이 흐려진다고 했고, 다른 해설에서는 시주자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고 하네. 중년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지. 우리도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길을 걷는 중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찰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지 스님이 요리 담당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공양에 콩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하게. 요리 담당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주지가 설명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오후 작업 중에 쓰러지는 경우가 늘었네. 한 끼로 버티기 힘든 모양이야. 요리 담당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재료를 더 사야 하는데? 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차날에 시주자한테 부탁해봐. 며칠 뒤 시주자가 콩 한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스님들이 배고프다니 가져왔습니다. 요리 담당 스님이 감사 인사를 했고 시주자가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왜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율장 규칙입니다. 시주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원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시주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 3끼를 먹는데 저는 부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겁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자와 출가자는 다릅니다. 제가자는 일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니 드셔야죠. 시주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스님들 규칙이 더 엄격하네요.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엄격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네. 각자 선택한 길이 다르면 규칙도 다른 법이지. 이 규칙이 요리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한 끼로 오래 버티려면 포만감이 필수였고, 그래서 죽이 중심이 됐으며 콩요리가 발달했고 국물이 많아졌으며 절임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요리 담당 스님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팥죽을 많이 끓입니다. 다른 요리 담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은 콩국을 자주 하죠. 세 번째, 요리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된장국에 두부를 듬뿍 넣습니다. 첫 번째 요리 담당이 물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오래 버티게 합니까? 3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콩이요. 모두 웃었습니다. 한 젊은 요리 담당이 선배에게 불평했습니다. 형님, 저는 명상하려고 출가했는데 부엌 일만 하네요. 선배 요리 담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엌 일도 수행이네. 젊은 요리 담당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거지가 어떻게 수행입니까?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명상이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참선이며,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면 깨달음이네. 젊은 요리 담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냥 좋게 포장한 거 아닙니까?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법당에서 앉아 있을 때와 여기서 그릇을 씻을 때 마음이 다른가? 젊은 요리 담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겠지. 시간이 정해지자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탁발로 받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자체 부엌을 운영할 것인가? 어느 사찰에서 회의가 열렸고 주지가 승려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찰은 탁발을 대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부엌을 만들 것인가? 한 승려가 손을 들었습니다. 탁발은 부처님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 아닙니까? 다른 승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매일 마을까지 내려가기 힘듭니다. 세 번째 승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주자가 고기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이 흘렀고 고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기가 문제였던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고기는 되고 어떤 고기는 안 됐을까요? 한 마을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 호랑이를 잡았고 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평소 사찰에 시주하던 한 사람이 호랑이 고기를 산속 절로 가져갔습니다. 스님들, 귀한 고기 가져왔습니다. 승려들은 난처해졌고 주지가 나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고마우나 이건 받을 수 없네. 시주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들도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까? 왜 호랑이는 안 됩니까? 주지는 율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고기 목록이 있네. 호랑이도 그중 하나일세. 시주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기를 도로 가져갔고 승려들은 그날 저녁 채소국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승려가 주지에게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정확히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주지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사람,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하이에나 이렇게 10가지네. 젊은 승려가 놀랐습니다. 사람 고기도 굳이 목록에 넣습니까? 주지가 대답했습니다. 망연해 보이지만 명시해야 하네. 전쟁이나 기근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10가지만 금지입니까? 소나 돼지는 왜 없습니까? 주지가 설명했습니다. 율장 해설을 보면 이유가 나오네. 주지는 등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첫째는 평판이네. 개고기를 먹는 승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시주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겠는가. 승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나 코끼리는 귀한 동물이니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 비난받을 수 있고.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비 때문이 아니라 평판 때문입니까? 주지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겠지. 자비가 없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판이 없으면 지속하지 못했을 거네. 젊은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뭡니까? 주지가 계속했습니다. 위험관리네. 호랑이나 사자고기를 먹으면 다른 맹수가 냄새를 맡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승려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럼 금기가 도덕만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기도 하군요.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한 일과 현명한 일이 겹치면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네. 다음날 아침, 한 노스님이 젊은 승려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불교가 원래 채식이라고 생각하나? 한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시절에는 탁발로 받은 음식을 먹었네.
고기가 들어있어도 받았지. 승려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채식입니까?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탁발 중심이면 받은 대로 먹어야 하고 자체 부엌이 있으면 무엇을 만들지 선택할 수 있지. 시스템이 바뀌면 식탁도 바뀌는 거네.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노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맞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게 수행 아니겠는가? 그날 오후 요리 담당 스님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사찰은 언제부터 채식했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그랬으니까. 젊은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고기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어릴 적 고기 맛은 기억나네. 하지만 지금은 된장찌개가 더 좋더라고. 젊은 승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입맛은 고정된 게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네. 자네도 10년 후엔 알게 될 걸세. 남방 불교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건과 금지를 섞어서 운영했습니다. 탁발로 받은 음식은 감사히 먹되 10가지는 거부하고 정오 이후에는 제한하며 요구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데 조건부 허용이 아니라 완전 금지 운동이 등장하고 그 중심에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샤벳을 9년 봄, 양나라 무제는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황제가 스님처럼 계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었고 조정신하들은 수군거렸으며 불교계는 술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무제는 조회에서 칙령을 발표했는데 전국의 승려들은 술과 고기를 끊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신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폐하, 율장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무제는 대신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대신이 다그쳤습니다. 그럼 왜 없는 규칙을 만드십니까? 무제가 대답했습니다. 율장은 최소한이고 보살은 더 높은 길을 가야 하네. 자비를 실천하려면 살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대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승려들이 탁발에서 받은 고기는 어찌합니까? 시주자가 준 음식을 거절하면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무제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하게 하라. 시주자들도 함께 채식하도록 권하라. 조정이 술렁거렸고 한 노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것이 정말 부처의 뜻입니까? 아니면... 무제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노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매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무제가 승단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신령이 내려가자 사찰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가 승려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고기와 술은 금지다. 젊은 승려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 율장에는 그런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율장에는 없지만 황제의 명령에는 있네.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탁발에서 받은 고기도 거절해야 합니까?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승려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중년 승려가 반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의 제자입니까? 황제의 신하입니까? 주지가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그런 말을 밖에서 하지 마라. 우리 모두 잡혀갈 수 있네. 그날 밤 한 승려가 다른 승려에게 속삭였습니다.
황제가 정말 자비 때문에 이러는 걸까? 다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승당이 너무 커져서 통제하려는 걸까? 첫 번째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자의 선의와 의도는 늘 섞여 있는 법이지. 사찰들은 빠르게 변해야 했습니다. 탁발 중심이던 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했고, 자체 농지를 확보해야 했으며, 채소를 재배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사찰에서는 산 및 논을 사들였고, 다른 사찰에서는 밭을 개간했으며, 부엌 인력을 늘렸고, 곡식과 채소를 저장할 창고를 지었습니다. 어느 사찰의 요리 담당 스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 농사를 짓게 될 줄이야. 옆에서 땅을 파던 젊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게 수행입니까? 노동입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자네가 정하기 나름이겠지. 변화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사찰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졌고, 곡식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했으며, 부엌 인력이 늘어나면서 조직이 복잡해졌고, 배식 규칙도 세분화됐으며, 사찰은 단순한 수행 공동체가 아니라 자급자족 경제 단위가 됐습니다. 몇 년 뒤 한 노승이 무제를 아련했습니다. 폐하, 승려들이 농사를 짓느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제가 물었습니다. 농사도 수행 아닌가? 노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승간이 너무 컸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면 숫자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노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진짜 의도를 확인한 순간이었죠. 복도를 나서며 노승이 혼잣말했습니다. 선의와 통제가 한 그릇에 담기면 누가 어느 쪽을 더 많이 먹었는지 알 수 없는 법이로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무제의 동기가 정말 자비였는지, 아니면 승단 통제였는지. 어떤 연구에서는 무제가 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려 했다고 보고, 다른 연구에서는 종교를 이용한 정치행위였다고 분석합니다. 진실이 뭐였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동아시아 사찰은 완전 채식 공동체가 됐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으며 1000년이 넘는 식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고기 논쟁은 끝났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채식으로 확정됐고, 다음 문제는 오신채 없이 어떻게 맛을 만드느냐였으며, 사찰 부엌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한 사찰의 요리 담당 스님이 부엌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신채를 칠 수 없으니 국물에 깊은 맛이 나지 않았고, 채소만으로는 승려들이 금방 배고파했으며, 밑반찬도 심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장독대 앞에 앉아서 된장 항아리를 들여다봤고, 문득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장냄새가 올라왔습니다. 3년 된 된장이었고, 색은 짙은 갈색이었으며, 맛을 보니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구나. 요리 담당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양에 새로운 국이 나왔습니다. 승려들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고, 한 승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국이 다르네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늘 안 넣었는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나네. 공양이 끝나고 주지가 요리 담당 스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국은 어떻게 만든 건가?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을 우려낸 물에 버섯을 말려서 우렸습니다. 주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된장은 3년 묵은 것이고, 버섯은 작년 가을에 말린 거죠.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길이 막히니 느린 길을 찾았구나.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느린 길이 더 깊은 맛을 내더군요. 며칠 뒤 젊은 요리 담당 스님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된장은 왜 오래 묵힐수록 좋습니까? 선배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네는 아나? 젊은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콩이 썩으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하네. 처음에는 역겹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지.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발효입니까?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는 기다림이네. 급하게 만들면 썩는 것이고 천천히 기다리면 익는 거지. 그날부터 사찰 부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절여서 발효시켰고 물을 말려서 저장했으며 버섯을 그물에 말려서 보관했고 된장과 간장을 여러 해 묵혀서 썼으며 자극 대신 은은함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공양 시간이 됐습니다. 숙녀들이 조용히 앉아서 그릇을 받았고 요리 담당 스님이 만호 담았으며 한 젊은 숙녀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예상과 달랐는데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깊은 맛이 났고 심심한데도 계속 먹고 싶었으며 수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공양이 끝나고 한 승려가 요리 담당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사찰 음식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요리 담당 스님이 물었습니다. 뭔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빼는 것보다 기다리는 거였네요.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마늘을 빼는 게 아니라 장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네. 오신채 금지가 심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미식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발효우림, 말림절임. 이 네 가지가 사찰 부엌의 핵심 기술이 됐고 계절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식탁이 바뀌었으며 급하게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깊어지는 맛이 정체성이 됐습니다. 한국 사찰에서는 이 전통이 특히 발달했습니다. 산속에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으니 저장이 필수였고 겨울을 나르면 발효 기술이 필요했으며 장과 김치가 중심이 되는 식탁이 만들어졌죠. 한 사찰에서 김장 철이 됐습니다. 승려들이 모두 모여서 배추를 절였고 양념을 만들었으며 한 젊은 숙녀가 물었습니다. 이 김치는 언제까지 먹습니까?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젊은 숙녀가 놀랐습니다. 그럼 몇 달이나 먹는 겁니까?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이 중요하네. 한 번의 노동으로 반년을 버티는 거지. 김장이 끝나고 한 승려가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는 계절을 저장합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까.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장은 생존입니까? 수행입니까? 노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존 없이 수행할 수 없고 수행 없는 생존은 의미가 없네. 둘은 나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대 사찰 음식은 논란도 있습니다. 한 요리 연구자가 어느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스님, 이 요리는 전통입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전통이고 일부는 현대식입니다.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전통입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연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네.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연구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뀌면 본질을 잃지 않습니까? 요리 담당 스님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본질이 뭔지 우리도 찾아가는 중이네. 그래도 분명한 건 오신채 금기가 독특한 요리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약이 창조를 낳았고 금지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게 했으며 사찰 음식은 못 쓰는 게 많아서 심심한 음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깊은 음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면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선생이 요리를 수행으로 보고 책까지 썼는데 부엌이 수행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책에는 뭐가 쓰여 있었을까요? 1231년 일본 선승 도계는 중국에서 돌아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은 전좌교훈, 요리 담당 승려를 위한 지침서였는데 레시피가 아니라 수행서였습니다.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쌀 한 톨도 소홀히 하지 마라. 어느 날 젊은 승려가 도겐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책은 요리책입니까? 수행서입니까? 도겐이 대답했습니다. 구분이 있나? 젊은 승려가 당황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고 수행은 마음 아닙니까? 도겐이 웃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 마음을 어디에 두나? 젊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쌀을 씻는 데 둡니다. 도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게 수행이네. 책에는 부엌 일의 세세한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정성껏 씻되 물을 너무 많이 쓰지 말 것. 채소를 다듬을 때는 버릴 부분도 살펴서 쓸 수 있는 걸 찾을 것. 국을 끓일 때는 불 조절에 집중하며 딴 생각을 하지 말 것. 한 승려가 책을 읽다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세세합니까? 도겐이 대답했습니다. 세세한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소홀해지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엌 일도 법당 일만큼 중요합니까? 도겐이 반문했습니다. 법당과 부엌을 나누는 건 누구인가? 승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입니다. 도겐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누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고 그릇이 깨졌으며 승려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겐이 들어와서 깨진 그릇을 봤습니다. 왜 떨어뜨렸나? 승려가 변명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도겐이 물었습니다. 그릇 씻을 때 마음이 어디 있었나? 승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법회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진 거네. 승려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겐이 설명했습니다. 그릇 씻을 때는 그릇만 씻게. 매일 일은 매일 생각하고.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도겐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 세울 때 세우게. 지금은 그릇 치우는 시간이네. 원조교훈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을 천시하지 말라는 선언이었고 요리 담당을 낮은 일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였으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종에는 식사 전에 외우는 개송도 있었습니다. 오관계라고 부르는 건데 어느 날 젊은 승려가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오관계는 왜 외웁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려고. 젊은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매번 외워야 합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숟갈을 뜰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젊은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럼 식사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웃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네. 깊이 없는 가벼움은 그냥 방심이지 않겠는가. 이 전통은 부엌의 서열도 바꿔놓았습니다.
요리 담당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수행자 중 한 명이 됐고, 부엌은 수행처가 됐으며, 배식 순서와 청결 관리까지 모두 수행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 사찰에서 요리 담당 스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요리 담당이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전임자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한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새 요리 담당이 놀랐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청소를 합니까?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끗한 곳에서 만든 음식이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새 요리 담당이 물었습니다. 그럼 요리는 언제 합니까?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청소가 곧 요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도겐의 책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날 도겐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법당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만큼 중요하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둘이 같습니까? 도겐이 대답했습니다. 같지도 다르지도 않네. 마음이 한결같으면 같은 것이고 마음이 다르면 다른 것이지. 그런데 일본 사찰 음식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소박함을 강조하면서도 접대할 때는 격식을 갖추는 건데 가이세키와 후차 요리가 그 예입니다. 과연 채식인데 어떻게 연회가 가능했을까요? 16세기 일본 한 선승이 찻집에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은 배가 고팠지만 차를 대접받기 전에 식사가 나왔고 간소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으며 배를 채우되 과하지 않게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식사의 이름이 뭡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세키라고 합니다. 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가슴에 품는 돌이라는 뜻이죠. 손님은 의아해했고 선생이 계속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려고 스님들이 따뜻한 돌을 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손님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이 배고픔을 참으려던 데서 시작됐습니까?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함에서 시작했지만 정성으로 채운 것이죠. 이 어원설은 널리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승은 명확했는데 절제에서 시작된 식사가 나중에는 접대 문화로 발전했다는 거죠. 한 다인이 다른 다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세키는 사치 아닙니까? 다른 다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치는 넘치는 것이고 가이세키는 적당한 거지. 첫 번째, 다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릇이 많은 게 아니라 정성이 많은 거네.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본질을 잃는 법이지. 17세기가 되자 중국에서 온 황벽종이 새로운 전통을 전했습니다. 푸차 요리라고 부르는 건데 널리 대중과 차를 함께라는 뜻이었고 한 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격식보다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교토 만복사에서 처음 후차 식사가 열렸습니다. 승려들과 제가저들이 함께 한 상에 앉았고 주지도 행자도 손님도 같은 자리였으며 음식은 큰 그릇에 담겨 나왔고 각자 덜어서 먹었습니다. 한 제가자가 옆 승려에게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자가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과 제가 같은 상에 앉았지 않습니까? 승려가 웃었습니다. 후차는 서열을 없앱니다. 음식 앞에서는 모두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지가 제 가자에게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주지가 물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자가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니 편했습니다. 신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후차의 뜻입니다. 불편함이 익숙함이 되면 그게 새로운 자유가 되는 거죠. 이건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서열과 격식은 철저했는데 후차 식탁은 그걸 무너뜨렸고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형식으로 박아뒀으며 평등의 이상을 식탁에서 실현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이세키는 점점 정교해졌고 그릇과 담음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차 문화와 결합하면서 예술이 됐습니다. 18세기 한 다인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만든 가이세키 아름답네. 제자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행인가 예술인가? 제자가 당황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달린 거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찾아야 할 길이네. 내가 정해주면 그건 내 길이지 자네 길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대에는 이 전통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이세키는 고급 일식의 대명사가 됐고 후차는 관광 상품이 됐으며 사찰 음식은 비건 시장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한 현대 사찰 음식 연구자가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전통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뀌면 전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노스님이 웃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 게 전통이고 변하면서 이어지는 게 또한 전통이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후손들이 판단할 일이지 않겠는가? 채식의 끝이 금지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걸 가이세키와 후차는 보여줬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접대, 서열을 없애고 함께 앉는 식탁, 절제에서 시작해서 문화로 확장되는 과정이었고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관계의 형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목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도? 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긴 여정이 보여준 진짜 답은 뭘까요? 불교 요리의 역사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이야기는 전체의 일부일 뿐이었고 진짜 주인공은 많은 시간 평판 발효 수행 나눔이었으며 무엇을 먹느냐보다 왜 그렇게 먹게 됐느냐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한 현대 연구자가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결국 불교는 채식입니까? 아닙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지역 이야기입니까? 연구자가 당황했습니다. 전체 불교 말입니다. 노스님이 웃었습니다. 전체 불교라는 게 있습니까? 연구자가 반박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 아닙니까?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침은 하나지만 실천은 여럿이죠. 하나의 씨앗이 여러 땅에 떨어지면 다르게 자라는 법 아니겠습니까? 남방 불교권에서는 탁발 시스템이 식탁을 결정했습니다. 받은 음식에 감사하되 조건부로 수락하고 10종 고기는 평판과 안전을 위해 거부하며 정오 이후에는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태국 승려가 한국 승려를 만났습니다. 형님, 사찰에서는 고기를 먹습니까? 한국 승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채식입니다. 태국 승려가 놀랐습니다.
일정에는 그런 규칙이 없는데요. 한국 승려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양무제 때부터 채식했습니다. 태국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하고 있습니까? 한국 승려가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를 뿐이죠. 자네는 탁발하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까? 태국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이 다르면 식탁도 다른 거군요. 한국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가르침도 다른 땅에서는 다르게 열매 맺는 법 아니겠습니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양무제가 단주육을 명령했고 사찰은 자체 농지와 부엌을 갖추게 됐으며 오신채 금지와 결합해서 독특한 채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연구실에서 문헌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양무제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자비였을 수도 있고 통제였을 수도 있지.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교수가 웃었습니다. 둘 다였을 거야. 순수한 의도만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 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과만 중요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 완벽한 의도는 없어도 의미 있는 결과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발효와 저장으로 갔고 일본은 수행과 예술로 갔으며 둘 다 오신채 없이 깊은 맛을 만드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한 한국 스님과 일본 스님이 만났습니다. 형님나라 사찰 음식은 어떻습니까? 일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갈합니다. 한국 스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일본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다를까요? 한국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다르니까요. 일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후가 다르면 음식도 다르군요. 한국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불교라도 땅이 다르면 밥상도 다른 거죠. 도겐의 전자교훈은 부엌을 수행처로 만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영상만큼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고 요리 자체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으며 부엌과 법당의 위계를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현대 한 요리 연구자가 도겐의 책을 읽었습니다. 쌀 한 톨도 소홀히 하지 마라. 연구자는 책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요리책인가? 철학책인가?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연구자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닌 책이네. 그래서 고기도?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왜 그 지역은 그렇게 되었나 입니다. 탁발 중심이면 조건부 수락, 자체 운영이면 완전 채식, 정치가 개입하면 제도화, 예술과 만나면 문화 상품. 한 철학자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불교 식탁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비입니다. 철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뭡니까?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유장입니다. 철학자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세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철학자가 웃었습니다. 맞아. 신념과 시스템과 환경이 함께 만드는 거지.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현대 사찰 음식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재현과 새로운 창작 사이에서, 수행식과 문화상품 사이에서, 종교적 정체성과 대중적 확산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한 젊은 요리 담당 스님이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찰 음식이 비건 레스토랑이 되는 게 맞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이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네. 하지만 모르면서 가는 게 길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불교 요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냄새 관리도, 시간 규율도, 발효 기술도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한 노스님이 젊은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제약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네.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모신채를 못 써도 맛을 만들고, 정오 이후에 못 먹어도 배를 채우며, 고기를 못 먹어도 단백질을 확보하고, 자극을 버려도 깊이를 찾으며, 소박해도 정성을 다하고, 절제해도 나눔을 실천하는 거지. 젊은 승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약을 핑계로 삼지 않고 돌파구로 만드는 거군요. 노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2600년 동안 이어진 불교 요리의 핵심이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그게 2600년 동안 이어진 불교 요리의 핵심입니다. 고기는 그중 하나의 재료일 뿐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냄새와 시간과 돌과 장독대에 있었습니다. 불교 요리는 금지의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못 쓰는 재료가 많을수록 기술은 정교해졌고, 제약이 클수록 지혜는 깊어졌으며, 절제 속에서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마늘 대신 시간을, 자극 대신 깊이를, 편리함 대신 정성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역사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